안녕하세요. 제가 해고당하자 남편은 그날 밤 바로 이혼 서류를 내밀고 새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은 한 재벌의 딸이 5조 원 규모의 그룹을 상속받았다는 소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제 사진을 본 전 남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할 무렵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바닥에는 사직서를 꽉 쥔 탓에 아직도 축축한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해고 통지서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3년간의 차가운 결혼 생활 끝에 남편의 눈에 제 가치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마지막으로 시험해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집안은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평소 시어머니의 시끄러운 모습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제가 직접 고른 회색 소파에 등을 꼿꼿이 세운 채 앉아 있었습니다. TV도 신문도 보지 않은 채 말이죠.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를 본 그는 아무런 감정 없는 목소리로 툭 던지듯 물었습니다. 왔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불행에 대해 변명할 틈도 없이 하얀 종이 뭉치가 제 앞 유리 테이블 위로 던져졌습니다. 탁하는 건조한 소리가 그의 목소리처럼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장에 강지훈이라는 서명이 선명하게 적힌 이혼 서류였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끝없는 심연으로 떨어지는 제 심장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읽어보고 사인해. 더 이상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으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글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유일한 재산인 저희 부모님이 대부분의 돈을 대주신 이 집. 이제는 그와 그의 부모님만의 재산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3년의 청춘에 대한 보상이라고는 고작 2천만 원의 위자료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한때 사랑했던 남자를 바라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훈 씨, 왜요? 단지 제가 해고당했다는 이유 때문인가요?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지훈은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경멸과 낯설미 가득한 미소였습니다. 순진한 척하지 마. 당신이 짐덩어리인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3년 동안 이 집에서 빌부터 먹은 것 말고 한 게 뭐가 있어? 이제는 직장까지 잃었잖아. 내가 평생 당신을 먹여 살려야 해. 난 그럴 생각 없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제 심장에 꽂혔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른 쾌활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다 됐어요. 서류 줬어요. 네, 동의했어요. 걱정 마세요. 그리고는 저를 향해 전화를 내밀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당신이랑 통화하고 싶어 하셔. 제가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수화기 저편에서 김 여사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이냐? 분수를 좀 아는 게 좋을 거다. 서류에 도장 찍고 빨리 꺼져. 우리 집은 너처럼 쓸모없는 여자를 둘 곳이 없어. 내 아들은 너처럼 애도 못 낳는 여자 말고 젊고 예쁘고 애도 잘 낳는 여자랑 결혼할 거니까. 제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져 바닥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은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된 음모였습니다. 그들은 단지 핑계를 기다렸을 뿐이고 제 가짜 해고 통지서는 완벽한 계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짐 쌀 시간 30분 주지. 험한 꼴 보기 싫으면. 지훈은 말을 마치고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제 3년의 인생을 작은 여행 가방 하나에 담았습니다. 가방을 끌고 문으로 나갔을 때 지훈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다른 여자가 그의 곁에 서 있었습니다. 저보다 젊고 더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지훈의 팔짱을 끼고 연민과 승리감이 뒤섞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저는 유미라고 해요. 지훈 오빠 집 정리하는 거 도와주러 왔어요. 저는 지훈을 보고 다시 그녀를 보고 그들 뒤에 있는 우리의 신혼 침대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고통이 치밀어 올랐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소리치거나 욕하지 않았습니다. 극도의 공허함만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가방을 끌고 그들을 지나쳤습니다. 등 뒤에서 문이 쾅 닫히고 자물쇠가 철컥하고 잠기는 소리가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자물쇠 소리가 울리자마자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럽고 거센 여름 소나기는 마치 이곳에서 제 모든 흔적을 씻어내려는 듯했습니다. 저는 처마 밑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익숙했던 밤의 도시는 갑자기 낯설고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빗속에서 네온 사인이 번져 보였습니다. 마치 출구가 없는 제 인생처럼 막막했습니다. 간막했습니다. 부모님께는 전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없었고 걱정과 마음의 상처를 안겨드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심장병이 있으셔서 이 충격을 견디지 못하실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여행 가방을 껴안고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때리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짜고 썼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해방일지도 모른다는 어리석은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늙은 얼굴이 떠올라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이기적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액정이 깨진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다행히 아직 작동은 했습니다. 연락처 목록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을 지나 지금 저를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수진,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이자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끊겼습니다. 수진아, 나야, 서연아, 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우는 거야. 수화기 저편에서 수진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 며칠만 내 집에 머물러도 될까? 저는 거기까지 말하고는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왜냐고 묻지도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단호하게 한마디 할 뿐이었습니다. 너 어디야? 속에서 딴 석애송령 당장 위치 보내. 거기 꼼짝 말고 있어. 알았지? 15분도 채 되지 않아 수진이의 익숙한 차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우산도 없이 차에서 뛰쳐나와 곧장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흠뻑 젖은 제 비참한 모습을 보고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정말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여행 가방을 트렁크에 던져 넣고 저를 조수석에 앉힌 뒤 히터를 최대로 틀었습니다. 수진이의 아파트로 가는 내내 우리 둘 다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운전에만 집중하며 가끔씩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며 위로했습니다. 저를 진정시킬 공간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수진이는 마른 옷을 가져다주며 뜨거운 물로 샤워하라고 재촉했습니다. 제가 나왔을 때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생강차가 놓여 있었습니다. 몸 좀 녹여. 수진이가 여전히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손바닥으로 온기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때서야 친구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개성 있는 단발머리, 강인하면서도 걱정이 가득한 눈빛. 저는 그녀를 보고 작지만 아늑한 이 아파트를 둘러보다가 다시 눈물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이혼 서류, 지훈과 시어머니의 모욕, 그리고 신혼 침대에 있던
낯선 여자에 대한 이야기까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수진이는 욕을 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조용히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제가 울음을 그치자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됐어. 다 울었으면 그만해. 그런 남자와 가족 때문에 눈물 한 방울 더 흘릴 가치도 없어. 이제부터는 우리 집에서 지내. 집이 크진 않지만 네가 있을 자리는 충분해. 나머지는 내일 생각하자. 오늘 밤은 푹 자야 해. 그날 밤 저는 수진이의 손님방에 있는 푹신한 침대에 누웠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그쳐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도시의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갈기갈기 찢어진 듯 아팠지만 더 이상 외롭거나 절망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첫 햇살이 창틈으로 스며들 때 잠에서 깼습니다. 가슴 속의 통증은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처럼 은은하게 남아 있었지만 어젯밤의 절망감은 어느 정도 가셨습니다. 아마도 제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겁니다. 수진이는 일찍 일어나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파를 넣은 죽의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찡하게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살핌을 받는다는 느낌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수진이는 뜨거운 죽 2그릇을 가져왔습니다. 퉁퉁 부은 제 눈을 보고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제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뜨거울 때 먹어. 힘이 있어야 싸울 수 있지.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씩씩했지만 그 강인함 뒤에 깊은 걱정이 숨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죽 한 숟가락을 떠먹었습니다. 쌀의 단맛과 파의 향긋함이 입안에 퍼지며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우리가 조용히 아침을 먹고 있을 때 액정이 깨진 제 전화기가 갑자기 울렸습니다. 길고 낯선 해외 번호였습니다. 저는 이 순간 어떤 전화도 받고 싶지 않아 망설였습니다. 수진이가 그걸 보고는 중요한 일일지도 모르니 받아보라고 재촉했습니다. 수진이가 그걸 보고는 중요한 일일지도 모르니 저는 망설이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알로, 아가씨. 접니다. 김 비서입니다. 소화기 저편에서 익숙하고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제가 지난 3년 동안 애써 잊고 지냈던 다른 세계, 제 원래 세계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김 비서님은 아버지의 가장 가까운 비서이자 제가 잘하는 것을 지켜본 분이었습니다. 김 비서님. 제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아가씨, 회장님께서 많이 걱정하십니다. 본사의 일은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이제 돌아오실 때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한국 지사의 모든 분들이 아가씨의 공식적인 취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 비서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혼란스러운 제 마음에 차가운 물줄기처럼 쏟아졌습니다. 취임. 맞다. 저는 버림받은 실업자 아내가 아니었다. 저는 성진그룹 회장의 유일한 딸 박서연이었다. 제가 스스로 사직한 것은 더 큰 역할과 더 무거운 책임을 준비하기 위해서였. 이 결혼은 단지 제가 어리석게도 마지막 안식처라고 생각했던 정거장에 불과했다. 알겠습니다. 이틀만 더 시간을 주세요. 개인적인 일을 좀 정리해야 해요. 저는 흐느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한결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네. 아가씨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회장님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은 항상 뒤에 있다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눈앞에 죽은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배신감의 고통은 여전했지만 더 이상 제 마음을 온전히 차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책임감이라는 다른 감정이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옛날 지인이야. 다 먹었어. 오늘 오후에 나랑 쇼핑하러 갈래? 제가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서려고 애쓰는 동안 다른 곳에서는 지훈과 그의 어머니가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었습니다. 저를 쫓아낸 다음 날 아침, 지훈은 김 여사에게 전화해
마치 큰 공을 세운 듯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 여자 쫓아냈어요. 아주 깔끔하게요. 찍소리도 못 하더라고요. 김 여사님은 수화기 저편에서 통쾌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귀에 거슬리고 아기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잘했다, 내 아들. 빌부터 먹기나 하고 애도 못 낳는 그런 여자는 버리는 게 맞아. 네가 드디어 정신을 차려서 엄마는 기쁘다. 하루라도 더 집에 뒀다가는 눈꼴 시려서 못 봤을 거야. 그녀는 의기양양하게 동네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용감하게 짐 덩어리를 버렸다고 자랑하며 온갖 쌀을 붙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게으르고 사치스러운 아내였고 지훈은 너무나 많은 것을 참아온 불쌍한 남편이라는 이야기를 꾸며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은 유미를 데리고 와서 정식으로 소개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그녀를 친딸처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유미의 손을 잡고 위아래로 훑어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 며느리는 이래야지. 얼굴도 예쁘고 애교도 많고 이렇게 복스럽게 생겼으니 틀림없이 우리 집의 떡두꺼비 같은 손자들을 안겨주겠지. 그녀는 지훈과 유미를 앉히고 계산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지. 난 유미를 오래전부터 눈여겨보고 있었어. 아버지가 협력사 영업부장이고 집안도 꽤 살잖아. 너 걔랑 결혼하면 내 앞길은 탄탄대로야. 그 서연이라는 애처럼 집안에 해만 끼치는 애랑은 차원이 다르지. 지훈은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유미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자신이 매우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눈에 저는 낡고 쓸모없어진 물건을 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지훈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집은 제가 다 처리했어요. 걔는 한 뼘의 땅도 못 가져요. 제가 2천만 원이나 준 건 정말 인정 베푼 거예요. 김 여사님은 비웃었습니다. 그런 애한테 무슨 인정이야. 그냥 재수 없는 거 쫓아내는 셈 치자. 이제 너희 둘은 마음 편히 만나다가 몇 달 뒤에 사람들 기억에서 잊힐 때쯤 성대하게 결혼식 올리자. 엄마가 동네 사람들한테 다 보여줘야지. 우리 아들이 저번처럼 빚더미를 안고 온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며느리를 얻었다는 걸. 세 사람은 제가 정성껏 가꾸었던 집에서 즐겁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들은 배신과 제 고통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그렸습니다. 그들은 진짜 폭풍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김 비서님과의 통화 후 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제의 박서연. 인내하고 순종하던 아내는 급이 오는 밤에 죽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역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수진이를 데리고 도시에서 가장 큰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너 복권이라도 당첨됐냐? 갑자기 웬 쇼핑이야? 수진이가 제 잠옷 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놀라서 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복권은 아니고 곧 재미있는 연극이 시작될 거거든. 주연 배우가 허름하게 입을 수는 없잖아. 저는 수진이를 이끌고 예전에는 감히 들어가지도 못했던 최고급 명품 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박한 꽃무늬 원피스나 단조로운 오피스룩은 버렸습니다. 대신 정교하게 재단된 슈트, 고급스러운 실크 드레스, 그리고 당당한 하이힐을 골랐습니다. 몸에 걸치는 옷 하나하나가 저에게 힘을 더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녀는 제가 막 고른 칠흑 같은 검은색 이브닝 드레스의 가격표를 보고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서연아, 너 미쳤어. 이 드레스 내 석 달치 월급이야. 내 카드로 긁어.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 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옷만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 동안 길렀던 긴 머리를 자르고 개성과 권위가 넘치는 짧은 웨이브 스타일로 바꿨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낯선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순종적이거나 슬퍼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날카로움과 확고함, 그리고 깊숙이 감춰진 슬픔이 엿보였습니다. 수진이는 곁에 서서 눈도 깜빡이지 않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 서연아, 너 너무 달라졌어. 예쁘긴 한데 뭔가 차가워 보여. 저는 그녀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야 역할에 맞지. 이제부터 나를 그냥 서연이라고 부르지 마. 박서연, 박서연이라고 불러줘. 우리는 보석 가게에 들러 쇼핑을 마쳤습니다. 저는 작지만 정교한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골랐습니다. 귀에 걸자 다이아몬드의 반짝임이 제 얼굴 전체를 밝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지를 상기시켜주는 신호였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제 가치를 짓밟히게 두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양손 가득 비싼 쇼핑백을 들고 백화점을 나서자 저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 새로운 껍데기는 아직 낯설었지만 다가올 전쟁에 임하기 위해 필요한 갑옷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아직 진실을 몰랐습니다. 그저 제가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저도 아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놀라움을 선사하고 싶었고, 저를 배신한 자들에게는 훨씬 더 큰 놀라움을 선사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공식적으로 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로얄 호텔, 도시에서 가장 호화로운 6성급 호텔 중 하나이자 성진그룹의 자산이었습니다. 김 비서님이 한국지사의 모든 고위 임원들과의 회의를 이곳에 마련해 두었습니다. 어제 산 크림색 정장을 입고 김 비서님이 보낸 고급 세단에서 내렸습니다. 제가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50대 중반의 호텔 총지배인인 박 이사님이 다른 부서장들과 함께 재빨리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가씨, 환영합니다. 모두 펜트하우스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평온하지만 위험 있는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박 이사님이 제 반 발작 앞에서 직접 길을 안내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 행렬은 모든 사람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때 호텔 로비는 꽤 붐볐고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제게 쏠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들 사이에서 저는 박은처 한쪽 구석에서 익숙한 눈빛을 발견했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그는 멋진 정장을 입고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옆에는 다름 아닌 유미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몸에 꼭 끼는 빨간 드레스를 입고 지훈의 팔짱을 다정하게 끼고 있었습니다.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습니다. 아마 파트너를 만나러 왔거나 제게서 빼앗은 미래를 함께 건설하기 위해 온 것이겠지요. 우리의 시선은 찰나의 순간 마주쳤습니다. 지훈의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감출 수 없는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제가 입은 비싼 옷을, 제 앞에서 고개 숙인 사람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그의 머릿속에서는 실업자인 빌붙던 아내가 어떻게 이런 호화로운 곳에 마치 여왕처럼 대접받으며 나타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맴돌고 있었을 겁니다. 유미도 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살짝 미간을 찌푸렸고 눈에는 질투와 의아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훈의 귀에 대고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들을 지나치듯 그들을 지나쳤습니다. 제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고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제 무관심이 아마 수만 마디의 욕설보다 그들을 더 아프게 했을 겁니다. 지나갈 때 박 이사님이 지훈에게 죄송합니다만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일행과 함께
VIP 전용 엘리베이터로 직행했습니다. 금박을 입힌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힐 때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얼어붙어 저를 떠나지 못하는 지훈의 시선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혼란, 의심, 그리고 아마도 약간의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연극의 첫 막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로얄 호텔을 떠난 직후 지훈은 평정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고 머릿속은 제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완전히 낯설고 그의 이해 범위를 벗어난 모습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 그의 인생 모든 잘못된 결정의 조언자인 김 여사였습니다. 지훈은 억울함 속에서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제가 입었던 비싼 옷, 제 차가운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고위 관리자들의 행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무력감 가득한 질문으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김 여사님은 이야기를 듣고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 초간의 침묵 후 그녀의 얼굴은 굳어졌고 가늘고 긴 눈은 악의적인 빛으로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탁 치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말해줄게.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 불 보듯 뻔하잖아. 지훈이 어리둥절하게 물었습니다. 뻔하다니요, 어머니? 너 참 순진하구나. 김 여사님은 길게 혀를 찼습니다. 걔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빈털터리로 나갔잖아. 며칠 만에 저렇게 변했다고? 돈이 어디서 났겠어? 명품 옷에, 고급 차에, 호텔 이사들까지 떠받들고. 걔가 재벌 스폰서라도 잡았다고 생각 안 해봤어? 분명히 오래전부터 바람 피우고 있었던 거야. 너한테 들키니까 해고당한 척하고 그놈한테 간 거지. 너 지금 바람 맞은 거야. 이 아들아. 김 여사님의 말은 비논리적이고 악의에 가득 찼지만 상처받은 지훈의 남성적 자존심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이 방금 버린 아내가 더 잘 살고 심지어 더 빛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제가 바람을 피웠고 다른 남자에게 의존해서 그런 것들을 얻었다고 믿는 것이 그를 훨씬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배신자에서 불쌍한 희생자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지훈의 분노가 끓어올라 처음의 혼란을 압도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어졌고 손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빌어먹을 여자. 감히 나를 이렇게 속여? 그러니까 엄마가 말했잖아. 김 여사님은 기세를 몰아갔습니다. 이대로 걔가 편안하게 호의호식하게 둬서는 안 돼. 걔의 진짜 얼굴을 세상에 까발려야지. 우리 집안이 이런 치욕을 당할 수는 없어. 그때 가서 그 재벌 놈이 걔를 계속 받아주는지 보자고. 김 여사님의 도끼 어린 말은 자극제처럼 작용하여 지훈을 배신한 남편에서 맹목적인 질투에 사로잡힌 남자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진실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고 어머니의 추측에 대해 한치의 의심도 품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제 단 하나의 목표, 저를 파멸시켜 자신이 저를 버린 결정이 전적으로 옳았음을 증명하는 것만이 남았습니다. 지훈의 맹목적인 분노는 완벽한 동맹자를 찾았습니다. 바로 유미였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 김 여사님의 추측을 더해 모든 것을 그녀에게 이야기했을 때 유미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훈에게 깊은 동정과 연민을 표했습니다. 그녀는 지훈의 품에 안기며 달콤하지만 선동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상에, 서연 언니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오빠가 너무 불쌍해요. 그런 아내를 몇 년 동안이나 참고 살았다니. 오빠가 왜 이혼하고 싶어 했는지 알겠어요. 위로를 받은 지훈은 자신의 행동이 정의롭다고 더욱 확신했습니다. 그는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그 여자에게 본때를 보여줄 거야. 모든 사람에게 그녀의 진짜 얼굴을 보여주고 말겠어.
유미는 그 말을 듣고 눈을 반짝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기다리던 기회였습니다. 그녀는 지훈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에서 제 그림자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사회적으로 매장되어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녀는 지훈을 올려다보며 조심스럽게 하지만 계산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저한테 방법이 하나 있는데 너무 심한 건 아닐까 걱정돼요. 무슨 방법인데? 말해봐. 그런 여자한테는 자비를 베풀 필요 없어. 지훈이 재촉했습니다. 실은 제 친구 중에 기자가 있어요. 정식 언론사는 아니고 인터넷 가십거리 전문으로 쓰는 친구예요. 이런 자극적인 뉴스는 정말 빨리 퍼뜨리거든요. 그 친구한테 부탁해서 서연 언니가 만나는 남자가 누군지 조사해달라고 하는 건 어때요? 증거 사진만 확보해서 인터넷에 뿌리면 그때는 언니도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여론은 분명히 오빠 편일 거고요. 유미의 계획은 매우 악독했습니다.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그들이 상상하는 제 옆에 있는 남자까지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지훈은 그 말을 듣고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렇다.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여론을 이용해 한 사람을 파괴하는 것, 그것이 가장 빠르고 잔인한 방법이었다. 좋아. 그렇게 하자. 지훈은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한테 바로 연락해. 돈은 얼마든지 줄게. 최대한 빨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 유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전화기를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훈에게 건네준 칼이 저를 향할 뿐만 아니라 곧 그들 두 사람의 인생을 향해 되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덫을 놓고 있다고 자만했지만 사실은 맹목적으로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에 불과했습니다. 지훈과 유미가 그들의 더러운 음모로 바쁜 동안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었습니다. 로얄 호텔의 가장 높은 층에 있는 회의실에서는 도시의 한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었지만 경치를 감상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제 앞에는 성진그룹 한국지사의 20명 가까운 이사, 부서장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비즈니스 세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고 저는 호기심과 약간의 의심이 섞인 시선이 제게 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주재석의 등을 꼿꼿이 세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김 비서님은 제 옆에 앉아 조용한 조력자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능력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은 것이 단지 회장의 딸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지훈과 깨진 결혼 생활에 대한 모든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지웠습니다. 이 순간은 오직 일뿐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조금의 떨림도 없이 명확하고 당당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서연입니다. 오늘부터 성진그룹 한국지사의 대표이사직을 공식적으로 맡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는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로 여러분이 저를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각 보고서를 경청하고 모든 숫자를 검토했습니다. 때때로 문제의 핵심을 찌르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 몇몇 이사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주도의 5조 원 규모의 복합 리조트 프로젝트에 대한 발표가 나오자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이것은 성진그룹이 한국에서 진행하는 가장 크고 야심찬 프로젝트였습니다. 프로젝트 책임자의 발표가 끝난 후 저는 서둘러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위험 분석 부분에서 시선을 멈췄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계획은 매우 상세하지만 환경적 위험을 다소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홍보 전략이 다소 구식입니다. 화려함에만 초점을 맞추고 현지 문화 요소를 간과했습니다. 성진그룹은 단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가치를 구축합니다. 회의실은 쥐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프로젝트 책임자의 얼굴이 약간 창백해졌지만 이내 그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표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부족했던 점입니다. 저는 가볍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보완해 주십시오. 프로젝트 팀에 2주를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한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해 주십시오. 그 후에 이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5조 원 프로젝트는 즉시 시작되어야 하며 반드시 화려하게 성공해야 합니다. 제 단호한 말은 거부할 수 없는 명령과 같았습니다. 이사들의 눈에 있던 의심은 사라지고 존경과 신뢰로 바뀌었습니다. 회의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 속에서 끝났습니다. 모두가 돌아가고 저와 김 비서님만 남았을 때 저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기댔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너 같은 짐 덩어리 꺼져라는 지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 짐 덩어리가 내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미래를 짊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유미의 삼류기자 친구인 퉁은 의리 때문이 아니라 지훈이 약속한 3천만 원 때문에 일을 맡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꽤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갓 해고당한 여자를 조사해서 어떤 늙은 재벌과 붙어먹고 있는지 알아내고 은밀한 사진 몇 장을 찍어 폭로 기사를 쓰는 것. 너무나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유미가 제공한 기본 정보, 제 이름, 이전 회사, 옛날 집 주소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퉁은 꽤 능숙해서 몇 통의 전화와 인맥만으로 제가 더 이상 그 주소에 살지 않는다는 것을 금방 알아냈습니다. 그와 제가 이혼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유미와 지훈이 그린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퉁이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하면서 그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 해고당한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을까? 그는 소셜미디어에서 제 이름을 검색해봤지만 별다른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마치 제가 이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사냥꾼의 호기심이 발동한 퉁은 좀 더 전문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통신업계 지인에게 부탁해 유미가 제공한 제 전화번호에 최근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퉁을 갸우뚱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신 전화 목록에 국제번호로 여러 번 걸려온 낯선 번호가 있었습니다. 약간의 기술을 이용해 퉁은 그 전화번호가 한 대기업의 대표 사무실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제게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이름, 바로 성진그룹이었습니다. 퉁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일은 그가 생각했던 것만큼 간단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언론계 내부 검색 엔진에서 박서연이라는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그러자 몇 년 전의 낡은 보도 자료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성진그룹의 박 회장이 한명문 대학을 방문하여 장학금을 수여했다는 작은 기사였습니다.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그룹의 최고 권력자 옆에 밝게 웃고 있는 한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박 회장과 그의 딸 박서연 양, 모교 방문 중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퉁은 몇 번이고 눈을 비비며 낡은 사진과 유미가 보낸 제 증명사진을 비교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퉁의 몸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엄청난 비밀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사냥하라고 고용된 먹잇감이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재벌 중 한 명의 외동딸이었던 것입니다. 이 이혼은 불륜 사건이 아니라 용이 진흙탕에 던져진 사건이었습니다. 사냥꾼의 탐욕이 끌어올라 유미와의 약속과 3천만 원의 보수를 압도했습니다. 이것은 시시한 폭로 기사가 아니라 전국을 뒤흔들 수 있는 독점 기사였습니다. 그에게 명성과 훨씬 더 큰 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는 서둘러 전화를 끊고 유미와의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이 큰 물고기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퉁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교활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시한폭탄을 만들고 있었고
내일 아침이 되어 터트릴 일만 남았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이상한 기분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폭풍 전의 고요한 호수처럼 무서운 정적이었습니다. 저와 수진이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회사 이야기를 제잘거렸고 저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자가 쥐고 있는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예감은 맞았습니다. 수진이는 아침을 먹으며 습관처럼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손에 있던 숟가락이 그릇에 떨어지며 쨍하는 건조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의 눈은 화면에 고정된 채 커졌고 얼굴은 놀라움에서 경악 그리고 망연자실로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말을 더듬으며 제게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아, 너 이리 와서 좀 봐. 이거 너 맞아? 저는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수진이의 휴대폰 화면에는 국내 최대 경제지의 일면이 떠 있었습니다. 헤드라인은 크고 굵게 쓰여 있었습니다. 성진그룹 5조 원, 상속녀의 베일 벗겨져, 평범한 남편과의 비밀 결혼과 충격적인 이혼, 그 아래에는 아마 그룹의 자료에서 가져온 듯한 제 선명한 증명사진이 있었습니다. 옆에는 저와 지훈의 결혼사진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기사는 제 신상, 즉 재벌 박 회장의 외동딸이라는 사실을 상세히 파헤쳤습니다. 성진그룹의 거대한 규모를 분석하고 비밀 결혼과 갑작스러운 이혼을 강조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기사에서 이혼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평범한 남편이라는 단어가 5조 원 상속녀 옆에 놓인 것만으로도 엄청난 치욕이었고 대중이 스스로 이야기를 꾸며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수진이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연아, 얘네가 쓴 거 진짜야? 네가 성진그룹 회장 딸이라고? 저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그녀의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댓글 섹션으로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수만 개의 댓글이 화면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현실판 신데렐라네. 저 남편은 지금쯤 피눈물 흘리겠다. 아내가 재벌인 줄도 모르고 버렸으니 이보다 더 극적인 드라마가 있을까? 언론의 폭풍은 제 인생뿐만 아니라 지훈과 그의 가족의 평화로운 가짜 삶을 곧 휩쓸어버릴 것이었습니다. 저는 수진이에게 휴대폰을 돌려주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설명해야 할 빚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이 엄청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저와 휴대폰 화면을 번갈아 보며 몇 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와 신문에 나온 금수저 아가씨가 동일 인물인지 확인하려는 듯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제가 막 떠나온 집에서 지훈과 김 여사님도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침 식사는 김 여사님이 아들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일찍 일어나 끓인 설렁탕이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식사하며 미래의 며느리를 칭찬했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사람 보는 눈은 있어. 유미는 예쁘고 착하고 분수를 알잖아. 그 빚덩어리처럼 빌부터 먹기만 하는 애랑은 다르지. 지훈은 그 말을 듣고 의기양양해졌습니다. 그는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가락 마시며 습관처럼 아침 뉴스를 보기 위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는 항상 경제 뉴스에 관심 있는 사람처럼 보이려 했습니다. 갑자기 그의 손이 멈추고 젓가락이 식탁에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설렁탕 그릇이 기울어져 바닥에 쏟아졌지만 그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고 눈은 휴대폰 화면에 고정되었으며 호흡은 가빠졌습니다. 김 여사님은 그것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너 왜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그래? 아까운 국 다 쏟았잖아. 그녀는 투덜거리며 아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녀 역시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지훈의 휴대폰 화면에는 바로 그 기사가 제 증명사진이 중앙에 확대된 채 떠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몇 번이고 눈을 비볐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거 서연이 맞지?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거렸습니다. 어떻게 걔가 신문에 나올 수 있어? 상속녀. 뭐라고? 5조 원? 이 기자들 다 미친 거 아니야?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떨리는 손으로 링크를 눌러 기사의 모든 글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그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성진그룹. 그가 멀게만 느껴졌던 금융뉴스에서나 듣던 이름이 이제 그가 방금 무정하게 버린 아내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로얄 호텔에서의 제 모습, 관리자들이 공손하게 굴던 태도를 떠올렸습니다.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갑자기 하나의 완전한 그림으로 맞춰졌습니다. 그가 감히 마주할 수 없는 끔찍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는 길가의 조약돌을 쫓기 위해 금광, 아니 다이아몬드 광산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김 여사님도 이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소리치지 않았고 대신 무서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세상에, 서연이가. 그럼 걔네 집이. 그녀는 감히 문장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후회와 두려움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재물을 놓친 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던 사람의 복수를 두려워했습니다. 이제야 그들이 자신들의 가족 전체를 짓밟을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설렁탕은 이미 식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치울 정신이 없었습니다. 처음의 충격이 지나가고 극심한 공황 상태가 찾아왔습니다. 지훈은 황급히 휴대폰을 들고 제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가 저를 쫓아낸 이후로 한 번도 걸지 않았던 번호였습니다. 희망 없는 통화 연결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한 번, 두 번, 그리고 10번을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길고 차가운 신호음뿐이었습니다. 전화를 안 받아. 어머니, 전화를 안 받아요. 지훈이 무력감과 절망에 가득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거기 앉아서 뭐해? 계속 걸어. 김 여사님도 마찬가지로 당황했습니다. 반드시 통화해야 해. 우리가 착각했다고, 후회한다고 말해야 해.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지훈은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그 순간 제가 수진이와 마주 앉아 전 남편 지훈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울리는 제 휴대폰 화면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받지도 끊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깨진 화면 위에서 미친 듯이 춤추는 그것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부재중 전화 한 통이 뒤늦은 절규였지만 모든 것은 너무 늦었습니다. 제게 연락이 닿지 않자 지훈은 우리의 옛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집을 뛰쳐나와 제 옛 회사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는 인사과로 달려가 제 새 주소를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상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며 직원의 개인 정보라 공개할 수 없다고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회사를 떠난 지훈은 다시 수진이의 아파트 단지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는 제가 유일하게 친한 친구가 그녀뿐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정확한 호수는 몰랐습니다. 그는 동네를 빙빙 돌며 익숙한 모습을 볼 수 있을까 희망하며 모든 발코니를 샅샅이 훑었지만 모든 것이 헛수고였습니다. 무력감이 지훈의 마음을 갉아먹었고 그는 핸들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경적이 분노에 차올렸습니다. 불과 이틀 전만 해도 그는 생사여탈권을 쥔 사람이었고 제게 동정을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이 방금 버린 사람과 연락할 방법이 없는 비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수진이의 아늑한 아파트에서
저는 마침내 조용해진 휴대폰 화면을 보았습니다. 아마 그가 포기했거나 배터리가 다 닳았을 겁니다. 저는 태연하게 휴대폰을 들어 연락처를 열고 그의 이름을 찾아 단호하게 연락처 차단을 눌렀습니다. 가벼운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저와 그 사이에 마지막 연결고리가 공식적으로 끊어졌습니다. 지훈의 번호를 차단한 후 저는 수진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히 저를 바라보며 눈에는 질문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말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저를 위해 해준 모든 것에 대해 저는 그녀에게 진실을 빚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저는 약간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신문에 나온 거 다 사실이야. 나는 성진그룹 회장 딸이야. 수진이는 입을 쩍 벌렸지만 이내 이 엄청난 정보를 소화하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로얄 호텔에 있는 거 보고 어느 정도 짐작은 했어. 근데 왜 나한테 숨겼어? 그리고 왜 그 인간이랑 그 엄마 밑에서 몇 년 동안이나 참고 살았어?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제가 평범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고 돈과 지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행복을 찾기를 바라셨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지훈을 만나 사랑에 빠졌는지 대학 시절의 순수하고 순진한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가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진짜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와 결혼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제 신분을 숨기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3년 동안 저는 좋은 아내, 효심 깊은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부유한 삶을 포기하고 그 작은 보금자리를 위해 평범한 직장에 다니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했어.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내가 틀렸어.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내가 너무 순진했어. 그들에게는 돈이 전부였어. 내가 이용 가치가 있을 때는 잘해줬지만 내가 짐이 된 척하자마자 그들은 주저없이 나를 버렸어. 수진이는 제 이야기를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고 경청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제 손을 꼭 잡고 온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놀라움에서 분노로 그리고 마침내 연민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저를 품에 안고 꽉 껴안았습니다. 너 정말 바보구나. 그녀가 목이 맨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혼자 끙끙 앓았어? 응? 왜 나한테 더 일찍 말하지 않았어? 미안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아무도 몰랐으면 했어. 내 가짜 행복에 너무 집착했나 봐. 됐어. 수진이는 저를 놓아주고 제 눈물을 닦아주었지만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이제 너는 너 자신으로 돌아온 거야. 그 빌어먹을 놈이랑 그 집안이 감히 내 친구한테 그런 짓을 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제부터 이 전쟁에는 나도 끼는 거야. 그녀의 확고하고 분노에 찬 눈빛을 보고 저는 눈물 속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음속의 고통이 절반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의 싸움은 험난할 수 있지만 이런 친구가 곁에 있다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론의 폭풍은 인터넷상의 가십으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파괴력을 동반했습니다. 지훈이 늘 자랑스러워하고 저에게 과시하던 작은 건설 회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살갑게 굴던 파트너들이 이제는 핑계를 대며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았지만 사회 전체가 기회주의적이고 배은망덕한 놈으로 여기는 사람과 사업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제게 연락할 방법이 없어 절망에 빠진 지훈은 마지막 수단을 썼습니다. 그는 회사 웹사이트에 공개된 성진그룹 회장실 전화번호를 찾아냈습니다. 수많은 비서와 보좌관을 거치고 수없이 거절당했지만 뻔뻔할 정도의 끈기로 마침내 그의 전화는 제게 연결되었습니다. 제가 분기 재무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을 때
책상 위에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제 비서가 옛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강지훈이라는 사람이 끈질기게 만나달라고 요청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전화를 연결하라고 신호했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차분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화기 저편에서는 몇 초간의 침묵이 흐른 뒤 익숙하지만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무나 비굴해서 소름이 돋을 정도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아, 나야, 지훈이야. 그가 저를 서연아라고 불렀습니다.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두 글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달콤함도 없이 역겨울 정도의 가식만이 느껴졌습니다. 잘못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끊지 마. 그가 수화기 저편에서 공황 상태에 빠진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서연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정말 내가 잘못했어.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 회사가 곧 파산할 것 같아. 파트너들이 다 떠나버렸어. 나 좀 도와줘. 내 회사 좀 구해줘. 여보라는 마지막 두 글자가 비참하게 튀어나와 무딘 칼날처럼 제 귀를 긁었습니다. 저에게 이혼 서류를 던지고 저를 짐덩어리라고 불렀던 남자가 이제 바로 그 호칭을 쓰며 동정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가. 저는 침묵했습니다. 제 침묵은 욕설보다 더 무서웠을 겁니다. 그것은 지훈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연아, 뭐라고 말 좀 해봐. 우리 그래도 3년 동안 부부였잖아.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잖아. 네가 나서서 한마디만 해주면 돼. 그냥 우리 사이에 오해가 있었다고만 말해주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내가 약속할게. 너한테 잘할게. 다시 너한테 돌아갈게. 저는 웃었습니다. 차가운 비웃음이 전화기 너머로 울려 퍼졌습니다. 부부의 정? 당신이 감히 그 두 글자를 입에 담을 자격이 있어? 강지훈 씨, 당신이 애인을 집으로 데려왔을 때 부부의 정을 생각했나? 당신 어머니와 함께 나를 빈손으로 쫓아낼 계획을 세웠을 때 부부의 정을 생각했나? 그런데 이제 당신이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그걸 들먹이며 내게 애원한다고? 저는 그가 대답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똑똑히 들어, 강지훈. 당신 회사가 파산하는 건 당신이 받은 업보야.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마. 우리 사이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 말을 마치고 저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의 비참한 애원을 차단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도시는 여전히 붐비고 활기찼습니다. 제 마음은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고통은 지나갔고 이제 경멸만이 남았습니다. 제게 애원하는데 실패한 지훈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절망은 그의 위대한 어머니를 전장으로 내몰았습니다. 김 여사님은 자신의 귀한 아들이 파산 직전에 놓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더군다나 자신이 경멸했던 며느리인 제가 그들 가족의 운명을 쥐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제가 상상도 못할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녀는 성진그룹 본사 건물까지 찾아왔습니다. 제가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을 때 비서가 난처한 표정으로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대표님, 한 나이 든 여성분이 로비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대표님의 시어머니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내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이수는 정말 그녀다운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두세요. 로비에 CCTV 화면을 띄워주세요.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서 한 편의 비극적인 희극이 상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헝클어진 머리에 흐트러진 옷차림으로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부짖고 손으로 바닥을 치며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세상에. 내 며느리가 이 위에 있어요. 내 며느리라고요. 부자 되더니 남편도 버리고 이 늙은 시어미도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녀의 연기는 훌륭했습니다.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마치 하늘이 무너질 듯한 억울함을 겪은 것처럼 애절하게 외쳤습니다. 호기심 많은 몇몇 사람들이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건물의 보안팀이 즉시 나타나 그녀를 정중하게 설득하려 했습니다. 어머님, 여긴 일하는 곳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시면 접견실로 가서 해결하시죠. 하지만 김 여사님은 그렇게 쉽게 물러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보안 요원의 손을 뿌리치고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리 비켜. 나 어디 안 가. 내 불효 막심한 며느리 서연이를 만나야겠어. 내 며느리 내놔. 걔는 우리 강씨 집안 사람이야. 그냥 이렇게 떠날 수 없어. 회의실에서 저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이사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모두를 조용히 시켰습니다. 저는 그저 카메라를 통해 그녀의 쇼를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마치 재미없는 코미디 영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비참하게 울부짖는 여인이 한때는 제가 존경하며 어머니라고 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에는 그저 낯설고 불쌍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쇼는 인내심이 바닥난 2명의 보안 요원이 사람들의 안타까운 시선 속에서 그녀를 건물 밖으로 부축해 나갈 때 비로소 끝이 났습니다. 그녀는 문 밖으로 끌려 나갈 때까지 끊임없이 욕설과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저는 비서에게 화면을 끄라고 지시했습니다. 회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계속되었습니다. 김 여사님의 서투른 연극 후에 저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대처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제가 공식적으로 대중 앞에 서야 할 때였습니다. 이혼 스캔들의 주인공이 아니라 성진그룹 한국지사의 새로운 대표로서 말입니다. 공식 기자회견이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제 사무실은 항상 바빴습니다. 김 비서님, 홍보팀, 법무팀 모두가 이 중요한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보도 자료를 작성하고 초대 손님 명단을 만들고 기자들의 예상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것이 세심하게 계산되었고 어떤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모든 잡념을 제쳐두고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룹의 발전 계획을 읽고 또 읽고 직접 연설문을 작성했습니다. 제 등장이 단지 형식적인 면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서도 인상적이기를 바랐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시끄러운 이혼 이야기만으로 기억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넓은 사무실에 홀로 남아 창가에 서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모습을 드러내고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지도 모른다. 제 복귀는 더 큰 의미가 있어야 했다. 지훈과 그의 가족에게 복수하는 것, 그들이 몰락하는 것을 보는 것, 그런 것들은 순간적인 통쾌함을 줄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은 그것은 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도 사회에 어떤 가치를 가져다 줄 수도 없었다.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비오는 밤의 무력감과 절망감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자선 활동을 하면서 만났던 여성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들 역시 불공평을 겪고 편견에 짓밟렸습니다. 그들도 저와 같았지만 저처럼 운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적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남긴 잿더미 위에서 더 빛나는 삶을 건설하는 것이다. 단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언론의 폭풍은 지훈의 삶만 휩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항상 자신이 승자라고 생각했던 유미에게도 치명타를 날렸다. 그녀는 목적을 달성했고 지훈을 얻었고 저를 집에서 쫓아냈다. 하지만 그녀가 얻은 것은 이제 가치가 없어진 상품이었다. 지훈은 더 이상 그녀가 존경했던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까다롭고 변덕스러워졌으며
항상 분노와 절망에 잠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가지 않았고 비싼 선물을 사주지 않았다. 그의 모든 정신과 에너지는 이제 단 한 가지, 저와 연락할 방법을 찾고 무너져가는 자신의 경력을 구하는 데만 집중되어 있었다. 유미는 버림받았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지훈의 전화는 뜸해졌고 대신 그녀가 절대 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제 번호로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다. 그녀가 위로하려 할 때마다 지훈은 거칠게 그녀를 밀어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좀 조용히 해. 실망의 절정은 어느 날 저녁이었다. 유미가 지훈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성대한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는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와 차키를 테이블에 던지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왜 그래? 회사에서 안 좋은 일 있었어? 유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훈은 대답하지 않고 휴대폰을 꺼내 다시 제 번호를 눌렀다. 희망 없는 신호음이 들리자 그는 분노에 차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산산조각 냈다. 미쳤어? 유미가 소리쳤다. 그래, 미쳤다. 지훈도 소리쳤다. 이제 만족해? 네가 그 멍청한 계획을 부추기지만 않았어도 내 그 기자 친구만 아니었어도 이 지경까지는 안 왔을 거야. 유미는 얼어붙었다. 그가 그녀를 탓하고 있었다. 그의 곁에서 그를 위해 계략을 꾸몄던 그녀가 이제 죄인이 되어 있었다. 억울함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끌어올랐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이혼하고 싶어 한 건 당신이었고 서연 언니를 폭로하고 싶어 한 것도 당신이었잖아. 나는 그냥 당신을 도왔을 뿐인데 왜 이제 와서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려? 나를 도왔다고? 지훈이 씁쓸하게 비웃었다. 네가 나를 도와서 내가 모든 걸 잃었지. 회사, 명예, 그리고 금광까지. 네가 걔가 누군지 알아. 걔는 나한테 모든 걸 줄 수 있었어. 근데 너는 나한테 귀찮은 일 말고 뭘 해줬는데? 지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유미의 심장을 찔렀다. 금광. 그렇다. 그의 눈에 저는 금광이었고 그녀는 단지 귀찮은 존재였다. 그녀는 틀렸다. 그녀 인생의 가장 큰 실수는 세 번째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너무 높게 평가하고 탐욕스러운 남자의 잔인함을 너무 낮게 평가한 것이었다. 그녀는 눈앞에 취한 남자, 모든 것을 걸고 얻었던 남자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녀는 혐오와 공허함만을 느꼈다. 그녀의 분홍빛 꿈은 산산조각이 났다. 기자회견 전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넓은 사무실에 서서 잠든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길게 뻗은 가로등 불빛이 인공은하수처럼 반짝였습니다. 모든 것이 거대하고 화려했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 공허했습니다. 그룹 전체의 무게,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가 주는 압박감, 그리고 옛 결혼 생활에서 남은 아물지 않은 상처들. 모든 것이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을 감당할 만큼 강할까? 그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저를 지치게 했습니다. 눈을 감자 지훈과 그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경멸적인 미소, 그들의 모욕적인 말들.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니, 약해져서는 안 돼. 바로 그때 책상 위에 전화기가 부드럽게 울렸습니다. 익숙한 국제번호로부터 온 영상 통화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나서야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팬 얼굴이 나타났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하고 총명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아빠다. 그의 중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일에 대해 묻지도 지훈이나 시끄러운 신문 기사에 대해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해와 사랑이 가득한 시선이었습니다. 괜찮니? 그 간단한 질문 하나만으로도 제가 애써 쌓아 올린 강인함의 껍질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목이 메어왔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는 척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어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서연아, 아빠는 네가 그렇게 애쓰라고 낳은 게 아니야. 너는 내 딸이야. 네가 누구든 무엇을 하든 너는 여전히 내 딸이다. 누구에게도, 심지어 아빠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흔들림 없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는 단지 내가 한 가지만 알았으면 좋겠다. 힘내라, 내 딸. 아빠는 항상 너를 믿고 자랑스러워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와 이 가족은 항상 내 뒤에 있을 거야. 통화가 끝나고 저는 책상에 얼굴을 묻고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약함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제 마음속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씻어주는 따뜻한 물줄기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 버팀목만 있다면 저는 어떤 폭풍우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날 로얄 호텔의 연회장은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눈부신 빛의 비를 만들어냈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 비즈니스 파트너, 그리고 금융계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주인공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대 뒤에서 사회자가 제 이름, 박서연을 소개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손바닥에는 땀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제가 등장하는 순간 연회장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고 오직 카메라 셔터 소리만이 연이어 들려왔습니다. 저는 세심하게 준비한 흰색 정장을 입고 단정하게 스타일링한 짧은 머리에 가볍지만 날카로운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저는 똑바로 서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모두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명확하고 차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제 배경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신문에 떠들썩한 개인사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직 성진그룹에 대해, 비전에 대해, 그리고 미래의 발전 전략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5조 원 프로젝트에 대해, 그리고 그룹이 이 나라에 가져오고 싶은 지속 가능한 가치에 대해 말했습니다. 도시 어딘가에서 저는 지훈과 김 여사님도 TV 화면을 통해 이 기자회견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지금 그들의 표정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경악, 불신, 그리고 뼈아픈 후회일 것입니다. 무대 위에 서 있는 여자, 수조 원짜리 프로젝트에 대해 자신감 넘치게 이야기하는 여자가 바로 그들이 무정하게 버리고 쓸모없고 빌붙는다고 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제 연설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속에서 끝났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 기자들은 앞다투어 질문을 던졌습니다. 비즈니스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도 있었고 물론 사생활에 대한 호기심 어린 질문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한 여기자가 일어나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대표님, 최근 대표님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성진에서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까? 연회장은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여기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저는 한 사람, 특히 리더의 가치는 그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그들의 능력과 헌신으로 표현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저는 성진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섰고 우리가 그룹의 발전 계획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현명하고 재치 있는 대답은 모든 사람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회피하지 않으면서도 제 위치와 전문성을 확고히 했습니다. 기자회견은 계속되었지만 아무도 제 사생활에 대해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눈앞의 여성이
단지 의존적인 부잣집 딸이 아니라 진정한 리더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기자회견 중 제가 수진이와 김 비서님의 도움을 받으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출입구 쪽에서 작은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힐끗 쳐다보았고 놀라지 않았습니다. 지훈과 김 여사님이 어떻게든 보안선을 뚫고 안으로 들어오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비참했습니다. 지훈은 낡고 구겨진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초췌하고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더 심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눈은 막다른 골목에 몰린 짐승처럼 번뜩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았습니다. 지훈의 눈에는 뒤늦은 애원과 후회가 가득했고 김 여사님의 눈에는 분노와 적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달려들려 했지만 보안팀에 의해 저지당했습니다. 들여보내줘. 저 애랑 얘기해야겠어. 김 여사님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냥 두세요. 저는 보안팀에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그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군중은 자연스럽게 길을 터주었습니다. 모든 호기심 어린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멈춰서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두 분, 저한테 무슨 볼일 있으신가요? 저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훈은 말을 더듬으며 그저 애원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이를 갈며 이새로 소리를 냈습니다. 너 아직도 뭘 더 바라는 거야? 네가 이미 모든 걸 다 가져갔잖아. 우리를 언제까지 망신 줄 셈이야? 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온기 없는 미소였습니다. 저는 지훈이 아니라 김 여사님의 초라한 옷차림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잘못하셨네요. 저는 누구의 것도 빼앗지 않았어요. 단지 원래 제 것이었던 것을 되찾았을 뿐이에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여전히 부드럽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집안 사정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실직 상태시라고요. 김 여사님은 제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굳어졌습니다. 저는 걱정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제주도 복합 리조트가 곧 착공하는데 인력이 많이 필요해요. 청소부 자리가 아직 몇 개 남아 있는데 생계 유지를 위해 일자리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추천해 드릴 수 있어요. 월급도 700만 원 정도 되고 숙식도 제공되니 나쁘지 않을 거예요. 주변의 공간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제 제안, 경멸이 가득 담긴 자서는 김 여사님의 뺨을 후려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모욕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창백해졌고 입술은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한 이 굴욕은 아마 죽음보다 더 끔찍했을 겁니다. 저는 그들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돌아섰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와 군중의 연민과 경멸이 섞인 시선 속에 얼어붙은 그들을 남겨둔 채 말입니다. 업보는 결코 늦게 오지 않는다. 단지 사람들이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올 뿐이다. 운명적인 기자회견 며칠 후 여론이 아직 잠잠해지지 않았을 때 또 다른 뉴스가 폭풍을 몰고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와 관련이 없었다. 제가 사무실에 앉아 재단에 온 첫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을 때 수진이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약간의 통쾌함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제 앞에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화면에는 성진건설, 수년간의 탈세 및 사기 혐의로 수사 착수, 전재산 동결이라는 큰 제목의 경제 기사가 있었다. 그 아래에는 지훈이 평상복 차림의 두 수사관에게 이끌려 그의 회사 사무실에서 나오는 사진이 있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수염은 덥수룩했으며 눈은 넋이 나간 채 렌즈를 응시하고 있었다. 예전의 자신만만하고 멋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기사는 관계 당국이 익명의 제보와 함께 성진건설이 수년간 세무당국을 속이기 위해 사용한 유령 계약서,
가짜 세금 계산서 등의 충분한 증거를 받았다고 전했다. 하늘이 무심하지 않았네. 서연아. 수진이가 외쳤다. 저런 인간은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봐. 이제 진짜 빈털터리가 됐네. 감옥에 가서 콩밥 먹을 일만 남았어. 정말 인과응보야. 저는 화면 속 지훈의 비참한 모습을 빤히 쳐다보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속에 통쾌함은 없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다. 그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분노와 증오는 그날의 기자회견과 함께 사라진 것 같았다. 사진 속의 저 남자는 이제 제게 있어.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남의 나라 사람이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저으며 태블릿 PC를 밀어냈다. 그만 봐, 수진아. 이제 그 사람들 일은 우리랑 상관없어. 수진이는 제 평온함에 약간 놀란 듯했다. 기쁘지 않아? 기쁘다고? 저는 가볍게 웃었다. 한때 부부의 연을 맺었던 사람이 몰락했는데 기쁘다고? 내가 그를 축복할 만큼 고상하지는 않지만 남의 불행을 보고 기뻐할 만큼 옹졸하지도 않아. 사람은 각자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해. 그는 바람을 심었으니 이제 폭풍을 거두는 것뿐이야. 그건 인과응보지. 우리가 통쾌해할 일이 아니야. 수진이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말이 맞아. 너 정말 많이 변했다. 서연아, 훨씬 더 성숙하고 강해졌어. 저는 대답하지 않고 책상 위의 서류들로 돌아갔다. 그 속의 이야기들, 삶의 조각들이 과거에 속한 한 사람의 소식보다 제 관심을 끌었다. 지훈의 몰락은 제게 있어 단지 하나의 마침표. 제 인생의 낡고 고통스러웠던 한 장을 닫는 마지막 마침표일 뿐이었다. 재단 사무실은 본사 건물 내 별도의 층에 마련되었다. 아직 모든 것이 어수선했다. 서류가 가득 담긴 상자들, 비닐에 쌓인 의자들. 하지만 공기 중에는 새 페인트 냄새, 새로운 시작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다. 요 며칠간 수진이는 거의 이곳에서 저와 함께 살다시피 했다. 그녀는 다니던 회사에 휴가를 내고 모든 시간을 저를 돕는 데 썼다. 하의를 벗고 소매를 걷어붙인 채 짐을 나르고 정리하는 모습은 영락없는 직원이었다. 바쁘게 움직이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어느 날 오후 사무실에 우리 둘만 남았을 때 저는 따뜻한 차 2잔을 타서 수진이에게 건넸다. 그녀는 잔을 받아 후후 불어 한 모금 마시더니 상쾌한 표정을 지었다. 정말 피곤하지만 즐거워. 곧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돕게 될지 생각하면 힘이 나. 저는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다. 수진아, 응. 그냥 다니던 회사 그만두면 안 돼? 수진이는 차를 마시다 사례가 들릴 뻔했다. 그녀는 기침을 하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쳐다봤다. 너 무슨 소리야? 그만두면 나는 뭘 먹고 살라고? 농담 아니야.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진지하게 말했다. 너를 여기로 초대하고 싶어. 직원이 아니라 재단의 운영이사로. 수진이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녀는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너 진심이야. 서연아, 지금보다 더 진지했던 적은 없어. 내가 대답했다. 나는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능력과 따뜻한 마음을 모두 가진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너 말고는 아무도 생각나지 않아. 네가 재단을 운영하고 활동을 관리하고 모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 전달되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어.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수진아, 이게 큰 결정이라는 거 알아. 하지만 나는 네가 할 수 있다고 믿어. 우리 함께 이곳을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을 위한 진정한 안식처로 만들어가자. 동의해 줄래? 수진이는 침묵했다. 바로 대답하지 않고 그저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눈은 갑자기 붉어지더니 눈물이 글썽였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단지 감동과 행복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릴 뿐이었다. 그녀는 서둘러 눈물을 훔치고는 눈물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이 바보야, 그런 걸 질문이라고 해? 당연히 동의하지. 그녀는 일어나 나를 꼭 껴안았다. 아주 꽉. 고마워, 서연아. 나를 믿어줘서 고마워. 너와 함께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최고의 선물이야.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다. 밖에서는 노을이 지고 하늘 한쪽을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우리 두 사람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았다. 영혼의 조각 재단이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는 첫 번째 사례를 접수했다. 란이라는 이름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비 오는 오후에 우리 사무실을 찾아왔는데 그 모습은 그날의 저보다 더 비참했다. 옷은 낡았고 눈은 잠 부족으로 퀭했으며 옆에는 이제 막 5살이 된 어린 딸이 겁에 질려 엄마 다리에 꼭 붙어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도 다른 불행한 여성들과 다르지 않았다. 남편에게 폭행당하고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댁에서 구박받았. 결국 남편은 버젓이 내연녀를 집으로 데려와 두 모녀를 빈손으로 쫓아냈다. 그녀는 학력도 직업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임시직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수진이에게서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가슴이 미어졌다. 그 여성의 모습에서 제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저는 직접 그녀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사무실 근처 작은 찻집에서 란 씨를 만났다. 저는 정장을 입지도 고급 차를 타지도 않고 평범한 셔츠와 청바지 차림으로 갔다. 그녀가 거리감을 느끼지 않기를 바랐. 제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린 딸은 엄마 품에 얌전히 앉아 있었. 저를 보자 그녀는 황급히 일어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하려 했지만 제가 그녀를 만류했다. 앉으세요. 저는 재단 담당자 서연이에요. 그냥 동생처럼 편하게 생각해 주세요. 저는 두 모녀에게 따뜻한 우유와 달콤한 케이크를 주문했다. 그녀의 이야기에 대해 많이 묻지 않았다. 아픈 기억을 들추는 것이 잔인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저는 단지 이렇게 말했다. 지금 심정 저도 이해해요. 하지만 이 모든 건 다 지나갈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옆에 딸이 있다는 거예요. 딸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강해져야 해요. 란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보았다. 공감에는 많은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았다. 그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 재단은 그녀가 양육권과 합당한 재산 일부를 되찾을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을 했.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돈보다 더 필요한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것을 알았다. 저는 그녀에게 꿈이 무엇이었는지 물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예전에는 빵 만드는 걸 정말 좋아했는데 일찍 결혼하는 바람에 포기했어요. 즉시 우리는 재단 예산으로 그녀에게 전문 제빵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과정을 등록해주고 그 기간 동안 두 모녀의 집세와 생활비를 지원했다. 란 씨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 억눌렸던 모든 것, 젊은 날의 열정이 모두 빵 반죽에 담기는 듯했다. 몇 달 후 조용한 골목에 베나라는 이름의 작고 예쁜 빵집이 문을 열었다. 재단이 초기 비용 전체를 지원했다. 개업식 날 저와 수진이가 축하하러 갔다.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환하게 웃으며 갓 구운 향긋한 빵을 진열대에 능숙하게 올리는 란 씨의 모습을 보았. 엄마 주위를 맴돌며 제잘거리는 딸아이를 보니 마음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솟아올랐다. 란 씨는 제 손을 잡고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 씨, 재단에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우리 모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을 거예요. 저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저한테 감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은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세요.
이 빵집이 점점 더 번창할 거라고 믿어요. 그날 저는 빵을 아주 많이 사서 돌아왔. 빵의 단맛과 한 사람의 인생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본 기쁨이 어우러져 아마 제가 맛본 것 중 가장 달콤하고 의미 있는 맛이었을 것이다. 그룹과 재단의 일에 몰두하다 보니 과거를 생각할 시간조차 거의 없었다. 하지만 때때로 기억들이 불쑥 찾아오곤 했다. 고통이 아니라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약간의 서글픔을 동반한 채 주말 오후 일을 마치고 익숙한 거리를 목적 없이 차를 몰았다. 어쩌다 보니 차는 제가 지훈과 처음 데이트했던 곳 푸른 나무 그늘 아래 자리 잡은 작은 카페 앞에 멈춰 섰다. 4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카페는 그대로였다. 소박한 나무 간판, 현관 앞에 화려한 부겐빌레아. 변한 것은 사람의 마음뿐이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아마도 이제는 이 기억들을 담담하게 마주해야 할 때였다. 저는 예전에 우리가 항상 앉았던 창가 자리를 골랐다. 여기서 조용한 바깥길을 내다볼 수 있었다. 저는 예전에 늘 마시던 아이스 라떼를 주문했. 모든 것이 가슴 시리도록 익숙했다. 그날 오후를 떠올렸다. 바로 이 자리에서 그때는 눈부신 미소를 가진 건축학도였던 지훈이 서투르게 장미 한 송이를 건네주었다. 그는 어설픈 사랑의 말을 속삭였고 작은 집과 아이들이 있는 분홍빛 미래를 그렸다. 그때 저는 순수하고 온전하게 믿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익숙한 쓴맛이 혀끝에 퍼졌지만 오늘은 예전만큼 쓰게 느껴지지 않았. 배신의 고통은 커피의 쓴맛처럼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는 것 같았다. 저는 혼자 앉아 있었다.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았다. 그저 고요한 성찰의 시간이었다. 그 남자, 그 결혼, 모든 것이 과거의 일부가 되었고 인생이 제게 가르쳐준 값비싼 교훈이 되었다. 그것은 제게서 순수함을 앗아갔지만 성숙함을 주었다. 남편을 앗아갔지만 제 자신을 돌려주었다. 창밖을 보니 노란 잎 몇 개가 바람에 흩날리며 빙글빙글 돌다가 부드럽게 땅에 내려앉았다. 가을이 왔다. 잎이 바뀌는 계절, 새로운 순환이 시작되는 계절. 저는 혼자 미소 지었다. 그렇다. 제 인생도 새로운 계절을 시작해야 했다. 저는 커피를 다 마시고 계산을 하고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담담하게 카페를 나섰다. 어느 날 아침 제가 서류를 검토하고 있을 때 비서가 법원에서 온 등기우편을 가져왔다. 붉은 도장이 찍힌 하얀 봉투는 격식 있어 보였지만 차갑게 느껴졌다. 열어보지 않아도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 수 있었다. 아마도 지훈의 소송과 관련된 소환장이나 통지서일 것이다. 저는 태연하게 그것을 받아들고 감사 인사를 한 뒤 책상 위에 놓았다. 서둘러 열어보지 않았다. 쓰다만 이메일을 마저 처리하고 중요한 서류 몇 개에 서명했다. 이제 강지훈이라는 이름과 관련된 모든 것은 더 이상 저를 흔들 만큼의 무게를 갖지 못하는 것 같았다. 책상 위에 차가 식어갈 무렵에야 저는 봉투를 집어들었다. 손가락이 발신인 강지훈이라는 글자를 스쳤다. 한때 행복으로 제 심장을 뛰게 하고 고통으로 산산조각 냈던 그 이름. 이제는 그저 의미 없는 글자들의 나열일 뿐이었다. 저는 종이칼로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예상대로 그의 탈세 및 사기 횡령 사건과 관련된 다음 재판 일정 통지서가 들어있었. 저는 무미건조한 글자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을 훑어보았다. 제 이름은 권리 및 의무 관련자로 언급되어 있었다. 다 읽고 나서도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 분노도, 통쾌함도, 연민도 없었다. 그저 이상할 정도로 공허했다. 이 서류 속의 남자, 감옥살이와 암담한 미래를 앞둔 그 남자는 제 3년의 청춘을 함께 보냈던 그 사람 같지 않았. 그는 그저 남이었고 스스로 자신의 인생에 비극적인 결말을 쓴 사람이었다. 저는 서류를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접었다. 그리고 일어나 사무실 구석에 있는 흑단나무 휴지통으로 걸어갔다.
저는 그 안에 서류를 떨어뜨렸다. 그것은 가볍게 떨어져 더 이상 가치가 없는 초고와 메모지들 사이에 섞였다. 아마도 그곳이 그것에게 가장 어울리는 장소일 것이고 그것이 대표하는 과거의 단편에게도 가장 어울리는 장소일 것이다. 어느 날 오후 일본 파트너와의 회의를 마치고 김 비서님과 함께 로비로 나왔다. 그때 마침 호텔 총지배인인 박 이사님이 지나가다가 저를 보고는 황급히 멈춰서서 매우 친근하고 정중한 미소로 인사했다. 대표님,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회의는 잘 되셨습니까? 저도 미소로 답했다. 박 이사님,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호텔의 세심한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경영 상황과 최근 관광객 수에 대해 몇 마디 더 나누었다. 박 이사님은 유능하고 비전 있는 경영자였다. 그의 이야기는 항상 유익했다. 대화가 끝날 무렵 그는 갑자기 저를 보며 약간 망설이는 눈빛으로 말했다. 대표님, 실은 항상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던 일이 있습니다. 저는 약간 놀랐다. 제게요? 무슨 일로요? 박 이사님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처음 돌아오셨던 날 기억하십니까? 저와 직원들이 로비에서 대표님을 맞이했던 날 말입니다. 그날 대표님의 등장은 지사에 있어 중요한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저에게도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기 모든 직원들에게 대표님의 리더십 아래 그룹이 강력하게 발전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약간 감동했다. 제 계획의 일부였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를 줄 수 있을 줄은 몰랐다. 저는 그를 세련되고 존경스러운 중년 남성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답했다. 이사님께서 저에게 감사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오히려 이사님과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사님의 경영 아래 로얄 호텔이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협력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영광입니다. 박 이사님이 말하며 손을 내밀었다. 저도 손을 내밀어 그의 따뜻하고 단단한 손을 잡아 계산이나 가식 없는 동료로서 같은 목표를 공유하는 사람들로서의 악수였다. 돌아서서 걸어 나올 때 마음속에 가벼운 즐거움이 느껴졌다. 깨진 결혼 생활은 관계에 대한 믿음을 잃게 했지만 방금의 만남은 제 주위에 여전히 좋은 사람들, 진실되고 소중히 여길 만한 관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어느 날 오후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을 때 저와 수진이는 사무실 구석의 작은 소파에 앉아 쉬고 있었다. 저는 재단에서 방금 도움을 준 한 여성이 보낸 감사 편지를 읽느라 여념이 없었고 입가에는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다. 수진이는 저를 보더니 어깨를 툭 치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어이 대표님, 혼자 뭘 그렇게 실실 웃어? 또 어떤 남자가 작업 거는 거야? 저는 웃으며 편지를 접었다. 무슨 소리야? 다 일 때문에 그래. 거짓말. 수진이가 입을 삐죽거렸다. 요즘 너 혼자 웃는 거 자주 보는데 잘생긴 이사님들부터 외국 파트너들까지 주변의 위성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 솔직히 말해봐. 찍어둔 사람 있어? 저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됐어, 친구야. 나 지금 그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어. 왜 안 돼? 수진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걱정스럽게 말했다. 설마 계속 혼자 살려는 건 아니지? 서연아? 너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모든 남자가 내 전 남편처럼 쓰레기는 아니라고. 저는 수진이가 저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창밖을 보니 하루의 마지막 햇살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저는 그녀를 돌아보며 평온하고 진실한 눈빛으로 말했다. 수진아, 나도 알아. 사랑에 대한 믿음을 잃은 건 아니야. 단지 지금은 필요하지 않을 뿐이야. 나는 지금의 삶에 아주 만족해. 매일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내 곁에 있고 다른 여성들이
웃음을 되찾는 것을 보는 것. 나에게는 그것만으로도 행복이야. 저는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결혼은 그냥 인연에 맡기자. 혹시 알아? 몇 년 뒤에 내가 까다로운 노처녀가 되었을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진한 남자가 나타날지. 제 말에 수진이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맑은 웃음소리가 방 전체에 울려 퍼지며 모든 피로를 날려버렸다. 알았어. 까다로운 노처녀 아가씨. 그럼 오늘 저녁은 뭘 드시고 싶으신가? 내가 대접할게. 우리는 그렇게 함께 장난치고 저녁 식사 계획을 세웠다. 수진이의 걱정 없는 미소를 보며 마음속에 평온이 가득 찼다. 저는 더 이상 지훈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고 김 여사님이나 유미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의 모습은 이제 아주 먼 전생의 일처럼 느껴졌다. 제 머릿속에는 이제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 그룹의 새해 계획, 그리고 영혼의 조각재단이 돕고 있고 앞으로 도울 여성들의 얼굴만이 남아 있었다. 란 씨와 베나빵집을 생각했고 항상 소중히 간직하는 소박한 손편지들을 생각했다. 깨진 결혼 생활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릴 것 같은 폭풍우였다. 그것은 제 눈물과 믿음, 그리고 청춘의 한 시절을 앗아갔다. 하지만 폭풍이 지나가자 더 맑고 푸른 하늘이 남았다. 새로운 생명이 싹틀 준비가 된 씻겨나간 땅이 남았. 그것은 제게 값비싼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한 사람의 가치는 그가 누구의 아내나 며느리인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이며 이 세상에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에 있다는 것을. 저는 한때 다른 사람의 눈에 완벽한 아내가 되려다 제 자신을 잃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단지 박서연, 독립적이고 자주적이며 자신의 경력과 진실한 친구들을 가진, 그리고 다른 여성들에게 작은 희망을 불어넣는 소박한 사명을 가진 여성일 뿐이다. 저는 더 이상 행복을 찾기 위해 누구에게도 의존할 필요가 없다. 행복은 이제 제 손으로 직접 만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서연의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인과응보와 내려놓음의 힘에 대한 깊은 교훈을 남기면서 말이죠. 가장 달콤한 복수는 상처 준 사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잿더미 위에서 더 빛나는 삶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용서하는 것은 그들이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혼이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생이 여러분에게 쓴맛을 준다면 서연이가 영혼의 조각재단을 세웠던 것처럼 바로 그 쓴맛으로 자신만의 달콤한 정원을 가꾸시길 바랍니다. 이 의미 있는 메시지를 널리 퍼뜨리기 위해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이 이야기 공유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든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